안녕하세요. 성안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미래엔 교과서 34페이지에 있는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교과서 본문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학교에서 학습지를 다운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학습지를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로 들어가서 학습지를 다운받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씨의 1일 한번 같이 찬찬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설가 구보에서 구보가 뭐냐면요. 여기 이 소설을 쓴 박태원의 호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구보, 작가인 박태원의 호이자 필명. 호가 뭐냐면요, 여러분. 본명 이외에 따로 부르는 이름이죠. 뭐 예를 들면 다산 정약용 할 때 다산, 도산 안창호 할 때 도산, 율곡 이이 할 때 율곡, 뭐 백범 김구 할 때 백범, 이런 게 바로 호입니다. 그러니까 박태원은 구보 박태원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이라는 거는 소설가 박태원의 하루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보라는 호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소설은 작가의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한 자기 자신의 자서전적인 이야기, 바로 자전적 소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전적 소설은 자기의 실제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의 MSG를 쳐서,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허구의 이야기들을 섞어서 쓴 이야기를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박태원이 1930년대에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요. 26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구보는요, 일제강점기의 무기력한 지식인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일제는 그 조선인들을 잘 등용을 안 했기 때문에 조선인으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뛰어난 성취를 보였어도 취직을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살의 이 구보도 도쿄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저 백수일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보는 일제강점기에 무기력한 배운 사람들, 지식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성은 서울의 옛 이름이죠. 경성거리를 배회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귀가 안 들리고 그리고 시력도, 눈도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은요, 구보가 상당히 자신의 그런 능력에 대해서, 신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어떤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제 있는 것인데, 사실 신경쇠약의 한 증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보가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런 신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 계속 볼게요. 먼저 이것도 작품 개방부터 먼저 했어야 했는데 좀 늦게 했네요. 자, 여기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 소설은 현대 소설이고 모더니즘 소설이고 세태 소설이고 심리 소설이죠. 네, 가보개 이후에 쓰였기 때문에 현대 소설이고, 근대 문명과 문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더니즘 소설이며,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 그걸 세태라고 하는데 그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포착해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세태 소설이고,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라 심리 소설입니다. 성격, 심리적이고 관찰적이고 묘사적이고, 자, 배경은요, 1930년대의 어느 날 서울 시내입니다. 주제는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의 내면의식. 자, 특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소설은 다른 소설들과 달리 특별한 줄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줄거리가 없다는 것은 사건과 사건이 이어질 때, 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논리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그런 짜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도 없어요. 원래는 소설이 발단, 위기, 절정, 결말해서 조금씩 어때요? 갈등이 높아지다가 나중에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러한 갈등의
고조와 그리고 해소 과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줄거리가 특별히 없고요. 오로지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 경로, 여행 과정이라는 뜻이죠. 주인공이 공간을 어디를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여로형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본문 내용 보면요.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구보는 이라는 이 부분을 굵은 글자 처리하고 이렇게 원래 이쪽에 있었어야 했던 구보는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었죠. 위로 올려주고 굵은 글씨체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첫 어절을 어떻게 표시한 거냐? 바로 소제목처럼 처리한 거죠. 첫 어절을 소제목처럼 처리해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보는이라고는 이 부분이 중요해서 이렇게 소제목처럼 처리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맨 첫 번째 어절을 단순히 돋보이게 만듦으로써 이 소설 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여태까지 봤던 소설이랑 좀 달라, 뭔가 세련되고 신선해, 그러면서 독자들이 이 소설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던 그런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창작 당시로서는 어떠한 매우 참신한 시도였습니다. 자,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자, 여기서 보면 한다가 현재형 서술 니은다를 쓰고 있죠. 현재형 어미를 쓰고 있는데요. 자, 이 소설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어때요? 지난다, 멈춘다, 앉는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죠. 물론 모든 문장이 전부 다 현재형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로 현재형 서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 소설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서 현재형 서술을 사용하여 현장성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X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또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장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부적인 문장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현재형 어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형 서술을 통해서 현장성을 느끼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독자가 인물을 진행형으로 따라가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현장성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이 소설이 지금 독자들한테 지금 당장 이 현장 안에 있게 하는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독자 인물을 진행형으로 따라가게 하는 효과라는 것은 독자가 등장인물과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그 방향에 따라서 함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또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재형 서술의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요. 구보는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인공이 지금 구보라는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도 보면은요. 구보를 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가 아닙니다. 나가 아니라 구보 또는 그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술자는 누구다? 3인칭이다. 작품 바깥에 있는 제3자이다.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볼게요. 이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가 서 있는 것에 무의미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까닭이다. 네, 구보가 걷기로 한 이유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내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용건이 없는데, 볼 일이 없는데, 업무도 없는데 그냥 종로 내거리로 나왔어요. 그 구보가 무기력한 백수이기 때문에 지금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 발이 오른쪽 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종로 내거리 구보가 온 것은 용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발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우연히 갔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소설은 논리적이거나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이유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구보의 발길이 닿는 대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 우연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걷다 보니까 종로 내거리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벌건 대낮인데 모든 게 환하게 잘 보이는 때인데 구보는 어떤 사람과 딱 부딪힐 뻔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구보는 아 정말 나란 놈 왜 이렇게 눈도 나쁘지? 정말 이놈의 저주받은 시력 그러면서 자신의 시력을 저주하고 조금의 자신감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눈이 너무 나쁜 눈이 못마땅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여기서 구보가 왜 시력이 안 좋은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구보가 근시도 물론 있어서 그걸 교정하는 안경도 끼고 있지만요. 그 근시 때문만이 아니라 맹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맹점은 생리적인 시야 결손 부분으로 시신경 통로이기도 한데 이 맹점이 만약에 우리의 망막에 많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는 그 어떤 물체를 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맹점이 있는 만큼 볼 수가 없는 거죠. 선명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자 병원인데요. 어떤 병원이면 총독부가 운영하는 병원이래요. 총독부가 뭐예요? 바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을 다스리고 있던 그 일제의 통치기관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우울한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네, 구보는 총독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었대요. 그 당시로선 되게 큰 병원이죠. 거기에 갔었더니 이제 시력 검사표가 그 안에 책상 서랍 속에 아마 있을 거라는 그런 우울한 상상을 합니다. 왜 우울하냐면요. 자신의 눈이 좋아지지도 않는데 되게 여러 번 병원을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울하게 단지 시력 검사표가 책상 서랍 속에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보면요. 안과 재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과 재래라는 건 안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다시 한번 왔다라는 뜻인 거죠. 안과를 재방문했다. 그래서 안과 재래는 여기서 지금 다시 온 환자들의 진료 기록부만 모아둔 어떤 명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보의 시력 검사표가 그런 다시 한번 재방문한 환자들의 진료 기록부에 여기 책상 서랍 속에 끼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보가 병원을 방문했던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구보는 여러 번, 2번 이상, 최소 2번 이상 아마 안과를 방문했을 것이다. 안과 방문을 2번 이상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력이 좋지 않고 계속 구보는 시력을 고치고 싶었던 거죠. R4, L3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오른쪽으로 4도만큼 보이고 왼쪽으로 3도만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구보의 시력 검사표를 지금 딱 보여주고 있어요.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의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자, 여기서요. 구보가 시력이 왜 나빠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주일 동안 열병을 앓았었대요. 그래서 눈이 나빠졌던 건데 아마 열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구보가 좀 쇠약한 사람이구나, 병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여러모로 어떤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에 좀 부합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작품의 내용을 보면요. 소설가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거리를 배회하면서 보고 느낀 것에 대해 서술했고 이걸 통해 우리가 당대 현실, 일제강점기의 근대화된 도시에서 어떻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보는 절대 하층 계급은 아니에요. 당시에 동경까지 유학을 하고 올 정도면 상당히 엘리트고 집안도 유복한 편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 조선인들의 삶이 얼마나 위아래 할 것 없이 다들 슬프고 괴로웠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사건의 전개 방식을 보게 되면요. 이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갈등이 심화되고 해소되는 그런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또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일반적인 짜임이 아니라 그저 조각조각난 생각들, 구보의 조각조각난 생각들, 단편적인 의식들, 그 의식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소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로형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소설에서 맨 처음 출발지가 집이었어요. 근데 이 집에서 이제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구보가 여러 곳을 방황하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뭐 집에서 천변길을 갔다가 종로 내거리로 갔다가 화신상의 백화점 갔다 전차 갔다가 쭉 돌아다니다가 결국 다시 어디로 오냐면요,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소설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구성이다. 원점 회귀형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박사는 여기서 구보를 진찰해줬던 그 의사도요, 상당히 높은 도수의 안경을 쓰고 있었대요. 그 눈이 나쁜 의사였던 거죠. 백묵을 가져. 백묵은 하얀 분필입니다. 하얀 분필로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시야 측정기에다가 이제 분필로 표시를 하면서 구보가 가지고 있던 맹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한 개 한 개 다 체크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무수하다는 걸 봐서 굉장히 구보는 지금 시야 손상이 크게 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네요.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해 화신상회 앞으로 간다. 여기서 화신상회는 1931년에 개설된 한국인이 최초로 만든 그런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백화점으로 갑니다. 여기서 1930년대만 해도 벌써 최초의 백화점이 생길 때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근대식 문물이 들어오고 있던 때였던 거죠. 네, 그 구보가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말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자, 백화점으로 안으로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갑니다. 젊은 내외란 부부를 가리키는 말이죠. 젊은 부부가 4-5살쯤 되어 보이는, 8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상당히 화목해 보이는 모습이네요.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점심 식사,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자, 이건 사실 구보의 속마음일 뿐이죠. 진짜로 그 부부가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구보는 워낙에 그 부부가 너무 다정해 보이니까 너무 부럽다 보니 쟤네들 지금 뭔가 나한테 자랑질 하려고 있는 것 같아. 이런 피해 망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쟤는 지금 잘난 척 하려고 저렇게 행복한 모습을 더 나한테 연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봤자 너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 나는 동경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볼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또 문득 생각을 고쳐먹으면서 그들을 아니야, 내가 이런 생각해봤자 뭐해, 잘 살아라, 행복해지길, 이러면서 축복을 또 해주려고 하였습니다. 구보란 사람 내면이 종잡을 수가 없죠. 사실 이런 부분도요. 처음에 구보가 이 부부를 보고서 쟤네 뭐야, 짜증나, 자랑질하는 것 같아 하다가 업신여겨볼까 또 하다가, 그러다가 아니야, 축복해주자, 이렇게 두서없이 막 생각을 나열하는 것도 상당히 이 부분도 의식의 흐름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 좀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죠.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사실 구보 생각으로는요, 한 4, 5년 이상 같이 살아왔으면 좀 이제 질릴 때도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애들이 4, 5살쯤 되고요? 그러면 분명히 최소한 4, 5년 이상 같이 살았을 텐데 그 정도면 서로 질리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지겹지 않나? 쟤네들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서로 사랑하면서 있는 것 같지? 와, 진짜 부럽다. 쟤네는 정말 진정한 짝이구나. 그러면서 구보는 다른 의미에서 또 정말 진정한 짝을 찾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네, 이렇게 가정을 분명하게 가지고 또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구보는 부러울 따름입니다. 자, 화신상회에 있는 구보의 생각 볼게요. 구보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부부가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요. 업신여겨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고쳐서 그들을 다시 또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축복하기로 하죠. 자, 다음에 승강기가 내려와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부를 관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온 거고요.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구보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젊은 부부만 애들 데리고 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수남이랑 복동이라는 아이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진짜로 그 부부가 데리고 있던 애들 이름이 실제 이름이 수남이랑 복동이었다는 게 아니라 구보가 그 당시에 그냥 많고 많은 흔하디 흔한 이름들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 저 부부 수남이랑 복동이랑 잘 가네 빠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로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 행복이야말로 뭡니까? 구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죠. 구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구보의 소원입니다. 구보는 사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애인도 없고 아내는커녕 애인도 없고 직업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꿈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보는 행복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구보는 대체 어디로 가야 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요?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구보 씨의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가 구보 씨의 1위를 읽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본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하철 탈 때도 보면은 노란 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쪽에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 선 바깥으로 서면 어때요? 좀 더 안전하죠. 이게 안전지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지하철은 아니었지만 땅 위로 전차가 다녔습니다. 그 전차가 이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줄이 있으면 그 줄 바깥에 줄 안쪽이죠. 그 전차 입장에서 줄 바깥쪽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줄 안쪽으로 들어온 곳이 안전지대인데 자 구보는 가다가 안전지대에 가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단장과 공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단장과 공책도 상당히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중요한 상징물들이죠. 단장이란 짧은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네, 짧은 지팡이는 네, 산책을 의미하는데요. 구보가 끊임없이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공책은요. 구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을 글쓰기를 하는, 메모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구보는 의미 없이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 소설가라는 어떤 또 목표가 나름대로 약간은 있는 거죠. 네, 박태원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좀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에 공책을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들고 있는 그 물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죠. 이 단장과 공책이라는 것은 구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배회하는, 그러니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작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단장과 공책이 가리키는 것
바로 구보는 어떤 사람이다? 배회하는 작가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소설이 상당히 고현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소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고현학이 뭐냐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울여서 관찰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이 고현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이 고현학을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소재가 바로 뭐냐면요, 이 단장과 공책이에요. 왜냐면 단장은 돌아다니는 것을 좀 보여주고 또 공책은 글쓰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현대의 풍속 세태를 조사하고 기록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고현학이라는 그런 학문적인 성질을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구보는 이 단장과 공책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회하는 작가라는 점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었던 거죠.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자, 여기서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구보랑 달리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구보는 아무 생각 없이 목적지 없이 길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구보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구보의 눈에 비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구보 자신은 삶의 목적도 없고 어디로 삶을 이끌어야 될지도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뭔가 뚜렷한 목표를 갖고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보는 더더욱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들이 행복한지는 알 수 없대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자, 전차라고 하는 근대식 문명, 지금은 없는 그런 문명이 있네요. 자, 바로 전차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당시에 이렇게 땅 위로 지나다니는 차였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깃줄들이 막 있죠. 이 전깃줄들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전력이 이 전깃줄을 통해서 공급이 되면서 전깃줄을 타고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궤도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 땅에 놓여져 있는 이 궤도를 따라서 쭉 전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차를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봤다고 알려져 있죠.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사람들이 모두 다 전차를 타고 자기 혼자 안전지대에 남겨졌을 때 너무 슬프고 외로울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구보 어떻게 해요? 갈 곳도 없으면서 냅다 전차에 뛰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안전지대에 있는 구보의 생각. 행복을 알지 못하지만 갈 곳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전차에 다 오르자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끼고 있죠. 다음에 전차 안에서 역시 또 소제목처럼 처리하고 있는 첫 어절을 소제목처럼 처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구보가 전차에 탔는데요. 앉을 만한 자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 딱 남아있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아이고, 한 발 늦었네요. 구보는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네, 구보가 나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건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이 어디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건 자기가 직접 용기 내서 행복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어줬으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좀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많이 사용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봤던 모든 그런 부분들이 의식의 흐름 기법의 상당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보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것들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했죠. 자, 적어볼게요. 뚜렷한 사건이나 인과관계 없이 구보의 관찰과 생각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교과서 본문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